자, 태양절이라고 기억하십니까? 4월 15일, 바로 김일성의 생일이죠. 그런데 늘 이맘때를 전후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쏩니다. 근데 오늘 뭔가 하나 있었는데 폭발했거나 추락했거나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네요. 또 하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자기 어깨에 큰 계급장을 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 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 상황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그리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일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뭘 쐈는데 안 됐죠? 네, 무수단이라고 알려진 걸 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원산 호도반초 근처에서 한 발을 쐈습니다. 네. 저게 1단이기 때문에 담불리는 없는 미사일로 보이는데 네.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공중 폭발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시도했는데 몇 네. 킬로를 날아갔는지 그건 답을 안 해주네요. 아, 우리 군에서 파악은 했겠지만 뭐 언론에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파악은 한 것 같은데 북한이 수술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건가요? 맞습니다. 네, 저거 맞습니다. 아, 무수단 미사일 저게 꽤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한 3,000km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죠. 저것이 원래 시작은 R-27이라고 러시아에서 만든 미사일인데요. 네.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잠수함이 골프급 잠수함인데 초기의 골프급은 물속에서 쏘지 못하고요. 물 위로 떠갖고 수면에서 저걸 쏘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입을 한 모양입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만든 지상 발사가 지금 무수단이고 또 저걸 가지고 지금 왜 북한에서 SLBM 신폭부에서 쏘는 게 있죠. 네. 같은 변형이 양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근 교수님, 이번에 만약에 발사 성공했다면 사거리가 한 3,000km에서 4,000km 되니까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는 날아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저거를 사거리를 원래 최초로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때 사거리가 2,500km였습니다. 네. 근데 2,500km 가지고는 괌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네. 저번에 괌을 겨냥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괌을 자체 때릴 게 아니고 아마도 저기서 쏴가지고는 네. 필리핀 앞바다를 겨냥을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네. 광명성호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필리핀이 여기니까. 예, 앞바다를 겨냥을 했을 여기지. 건데요. 네. 어찌 갔든 거리는 그걸로 이제 목표를 했을 거고.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럼 왜 폭발을 했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BM-25를 만들어가지고 저거 만들어가지고 이란에도 수출했고 네. 이란에서 이제 대리 발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신뢰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전 배치를 했죠. 네. 그런데 사거리를 늘린 다음에 실전 배치를 한 다음에 한 번도 시험을 안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시험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사거리 늘리는 과정에서 네.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네. 비행 안정성이 좀 부족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발사 위치가요, 호도반도라고 했는데 이걸 추정만 할 뿐인데 제가 하나 왜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정확한 위치를 일부러 우리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알지만 공개 안 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번에 저기서 쏘게 되면은요,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쏘게 되면은 바다로 쭉 해서 갈 수 있지만은 호도반도에서 쏘게 되면요, 네. 100% 일본 상공을 지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으면요,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고, 북한이 노리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일본과 상일 투쟁했다.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조용한 거지. 만약에 저게 남쪽으로 쏴도 네. 저쪽 동쪽으로 쏴도 다 일본은 넘어가는데 굉장히 예민했을 겁니다. 이게요,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 북한에 쏘는 미사일을 보면요, 동창리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잖아요. 네. 네. 이 서쪽에 동창리에서 쏘고 꼭 남쪽 하늘 향해 쏘았거든요. 그리고 동쪽 바다로 쏠 땐 동해에서 쏘고 대체로 그랬는데 남쪽으로 쏘는데 동해에서 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열도를 넘기기 위한 목적. 저는 남쪽으로 쐈다고는 보지 않는데 괌을 겨냥하고 일본 쪽으로 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게 툭 떨어져서 진짜로 떨어진 건지 또 한미 또 미군의 무슨 작전이 있었는지 궁금한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스탄 미사일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처음부터 개발될 때 잠수함에서 쏘게 개발됐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SLBM을 필요하다면은 현재 신폭급 잠수함이 현재 2,000톤짜리거든요. 저걸 3,000톤짜리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면은 저 무스탄 미사일을 거기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걸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쏠 수 있다는,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미국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미사일이 될 겁니다. 자, 괌의 위치를 볼 때 만약에 괌 쪽을 향해 쏜다면 정말로 이쪽
후쿠시마가 있는 일본의 남쪽 열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을 긴장시키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1999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일본 노동 한번 쏠 때 그랬었죠. 한번 노동인가요? 노동 같습니다. 한번 아니 98년도에 대포동 1호를 쐈을 때 일본 열도를 넘어갔습니다. 홋카이도 쪽으로. 네,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나중에 굉장히 항의를 했었죠. 이거를 하나 보셔야 될 게 북한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미사일이 노동, 그다음에 그 스커드 같은 계열이거든요. 저 미사일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원본은 수입을 한 겁니다. 상당한 공작을 통해서 수입을 한 거고 그걸 카피한 거거든요.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쐈는데 떨어진 거고 저거는 기본적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김일성 시대 때 핵 개발을 시작했고 그 아들 김정일 때 완성했고 지금은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번에 딱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 실패한 거죠. 굉장한 도발입니다. 네, 김일성 출생 104년을 맞는 이번 그 북한식으로 부르자면 태양절이라는 것을 맞아서인데 이 사람들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 때 굉장히 뭘 많이 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월 6일 날 김정은 생일 때 이제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2월 7일 날 김정일 생일을 위해서 또 그 장거리 2월 16일 생일을 앞두고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렇죠. 이번에 김일성 생일 당일날 무스탄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배까지 나서는 일을 하면서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태양절 맞아서 참배도 하고 그런 모습까지 이제 공개하는데 자, 이 모습이죠. 새롭게 공개된 사진인데 과거랑 뭐 거의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인물도 크게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정은식의 그 통치 기술을 승진이라는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서 뭐 한껏 발휘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자, 김영춘하고 현철의 두 사람 다 80대 노인네들입니다. 그리고 80대요? 예, 80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춘이 80살, 현철이가 82살. 이 두 사람이 현재 거의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게다가 옛날 계급이 차수였는데 원수로 인민군 원수로 이렇게 승진시켰고 한 칸 이렇게 올려서 원수를 만들어놨군요. 리명수 총참모장을 대장인데 차수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원수를 두 사람 만드는 것은 자기가 대원수가 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원수가 그동안은 이제 한 명도 없었나요? 원래 이을설이라고 이을설. 작년에 11월 때 원수인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원수가 없었는데 원수 두 사람을 이렇게 승진시킨 것은 자기는 대원수가 되기 위한 그런 조짐이 아니겠나. 사전 그 준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80대 사실은 이제 예편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일을 안 하는 이 군인들이죠. 북한군에서는요 예편이란 게 없습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런 사람이 80 돼가지고 얼마나 작전을 짜겠어요. 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제 군대가 엉터리 군대입니다. 북한은 죽어야 예편되는 겁니다. 다 종신이군요. 그럼요. 종신합니다. 이런 자리 때문에 계속 밀어서 승진하는 것 실제로 이렇게 되면 쿠데타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그게 김정일이가 만든 말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그 높은 직책은 노인네들 줘가지고 그 쿠데타를 못하게 하고 실제로 힘 있는 자리는 부부장급에 줘가지고 일을 부려먹겠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그게 김정일이 만든 원칙인데 김정은도 지금까지 등장해서 지난 4년 5년 동안에 끊임없이 노인네들을 핍박을 하고 내쫓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승진시키고 노인네를 중시하는 것은 김정일이가 했던 그런 원로 정치를 자기도 도입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자기는 앉아 있고 뭐 70대 장군들도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하고 뭐 질병 옮긴다고 다 입을 가리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공개되면 북한 군인들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다고 김정은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반대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병서 같은 군의 제1인자도 무릎 꿇고 귓속말을 하고 입을 가리고 말을 하고 웃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황병서가 자기를 낮춤으로써 김정은을 올리는 그런 작전을 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5월에 이제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라는 것 굉장히 생소한데 오랜만에 열리잖아요. 그 일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80대 군인들을 승진을 시킬까?
바로 뭔가의 멋진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한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런 호칭,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가 된 거는 이제 이른바 명예전당 들어가듯이 절대 바꿀 수 없는 호칭이 된 거죠. 그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네.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네. 국가주석 직책은 영원한 국가주석이라고 네. 헌법에 박아버렸습니다. 헌법에. 네, 헌법에 박아서 김정일이는 절대로 주석은 될 수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네. 이 손자 김정은이가 네. 김정일이를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라 그러고 네. 또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 그러고 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래 자기는 추석도 될 수가 없고 네. 총비서도 될 수가 없고 네. 국방위원장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제일 좋은 직책을 못 가지면은 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네. 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 좀 해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결국은 대원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원수가 이미 둘 줄 만들어 놨으니까 원수보다 높은 대원수. 네, 대원수가 공화국 대원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고로요, 네. 북한에서는 저 국가주석, 그다음 노동당 총비서는 별도의 사람들이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3인이 공통으로 가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최고사령관 동지. 네. 그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군통수권자인데 네. 그거는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무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최고사령관 동지가 올라갔던 공화국 원수 자리는 네. 아마 김정은이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건 할아버지부터 받았던 거고. 그렇죠. 이 원수급도 공화국 원수가 제일 최상급이니까 네. 거기까지는 간다고 봐야 지금은 저 공화국 원수가 돼 있는 상태고 네. 대원수가 되는 자가 이제 이번에 5월 초에 7차 노동당 대회의 바로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대원수.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북한 매체에서는 대원수 김정은 동지 뭐 이렇게 부르나. 그렇게 굴겠죠. 36년 만에 열리는 그 대회라는데 일단 내 타이틀부터 올려놓자. 이런 뜻이 좀 읽힌다는 것 해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한 5월 가보면 어떤 호칭을 쓰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일단 평양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고요. 근데 지난주에 총선 직전에 있었던 13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 이제 탈북한 것 때문에 북한이 계속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납치했다. 그러니 빨리 돌려내놓으라. 대체로 이렇게 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예측이 됐었고 네. 결국은 우리가 매수 납치했다고 주장할 거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저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할 겁니다. 네. 이번에 탈북을 했던 여자 종업원들 네. 부모나 네. 부모 형제를 내세워가지고 카메라 앞에 세워서. 내세워가지고 자, 네가 진짜로 납치된 건지 아닌지 우리 확인해야 되겠다. 네.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 소리까지 할 겁니다. 저게 네. 하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바람 피우다 여자들이 들키잖아요. 네. 그럼 남편한테 꼭 강간당했다고 그럽니다. 예, 일단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 모든 이제 공작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저 13명의 식당 종업원을 네. 데리고 왔는데요. 식당 종업원들이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저게 지배인이 소속의 어딘가 온 국가보위부입니다. 네. 국가보위부 위원장이 부장이 누가 하면 김원홍입니다. 김원홍이 우리랑 국가정보원장이거든요. 네. 사실상 2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김원홍이하고 김정은이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심해지면은 김원홍을 죽이겠죠. 네. 한섬태기처럼. 아까 저런 원수 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김원홍이가 거꾸로 자기 살기 위하게 되면 김재규처럼 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건데 그거를 저들이 지금 모르는 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납치했다. 저는 공작을 하는 거죠. 지금 여성한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법관 출신이라 재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유해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항상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지금 김원홍 모든 사례가 다 그렇다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겠죠.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부장 치고 네. 한 번도 명도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숙청당에서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잘 보십시오. 앞으로 북한에서 11.6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김원홍이 죽는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쓰러지는지 네. 한번 관전 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둘 간에 뭔가 충돌이 오도록 아마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월 당대회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도발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일 걱정은 5차 핵실험인데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소식 좀 정리하고요. 9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미담입니다. 확인합니다.